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넓고 화려한 집을 꿈꿨다면 이제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지혜보감에서는 노후에 정말로 살기 좋은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평생 읽고 온 자산이자 남은 인생을 보낼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한적한 전원주택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십니다. 푸른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상상하곤 하지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로망이 노후의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노후에는 병원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교통여건 등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멋진 전원주택이라도 가까운 병원이 없다면,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마트나 약국이 멀다면 일상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진다면 고립감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보다는 내 집이 더 믿을 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황혼기에 의지할 것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주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한 진정으로 현명한 주거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고려해야 할 주거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평수부터 복지관 접근성, 병원과의 거리,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두기까지 실제로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돕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노후 주거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흔히 노후에는 시골의 조용한 전원주택을 꿈꾸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실 의료 접근성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8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20년간 꿈꿔온 전원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드디어 내 꿈을 이뤘어 하고 기뻐하셨지만 불과 1년 만에 도시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까운 병원이 없었고 응급실까지 40분이 넘게 걸린 경험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병원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노후 주거의 첫 번째 황금 기준은 종합병원까지 15분 이내입니다. 원본에서 말한 30분보다 더 짧은 시간인데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15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병원뿐 아니라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 노년기에 자주 찾게 되는 전문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계단 없는 주거 환경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계단이 나이가 들면서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계단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2층 주택이나 복층 구조의 집보다는 한 층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이 2층에 있는 집은 정말 불편해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분 섭취를 줄이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건강에 오히려 해롭죠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평면 구조의 아파트나 1층 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진 주거 환경이 노후에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노후 주거의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권 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 자연환경이나 시설만 고려하지만 실제로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어떤 일상이 가능한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큰 마트나 백화점은 없어요. 하지만 5분 거리의 시장, 동네 마트,
작은 카페, 분식집이 모두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얼굴 아는 이웃들과 인사하고 장도 보고 가끔은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수다도 떨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전문가들은 노인의 활동 반경이 평균 500m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 안에 슈퍼마켓, 은행, 약국, 카페, 식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커뮤니티 공간의 접근성입니다. 원본에서 언급한 복지관이나 공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입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만이 아니라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이 가까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이나 읽가는 생각으로 갔는데 지금은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 이야기도 듣고 젊은 감각도 유지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변화죠.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에 살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모임이나 클럽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미래지향적 스마트 주거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첨단 기술이나 스마트홈 기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삶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해집니다. 최근 대구에 새롭게 조성된 실버타운에 입주한 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계들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음성으로 불을 켜고 끄는 것, 온도 조절하는 것이 익숙해지니 너무 편리해요.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도움을 요청해주는 시스템은 혼자 사는 제게 정말 큰 안심이 됩니다. 스마트홈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명 자동 제어, 음성 인식 시스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응급 상황 감지 등의 기능이 있는 주거 환경은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오지 인터넷이 잘 구축된 지역인지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바로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 유지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는 노인 가구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노인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져 추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난방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전 집은 겨울이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추워도 난방을 줄이곤 했어요. 그러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관절염도 더 심해졌죠. 지금 사는 아파트는 단열이 잘 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줄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는 단열재 품질, 이중창 설치 여부, 난방 시스템의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은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해온 세대의 통합형 주거 환경입니다. 전통적으로 노인 주거는 실버타운이나 노인 전용 아파트처럼 동일 연령대끼리 모여 사는 형태를
이상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환경이 노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활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후마니타스 모델은 이러한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이 주거 단지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들과 함께 살면서 월 30시간의 봉사 활동을 하는 대신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습니다. 이 모델을 국내에 적용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거주자 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 이야기도 듣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무엇보다 생동감이 느껴져요. 같은 나이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자꾸 아픈 이야기, 죽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젊은이들과 있으면 미래 이야기, 희망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는 단지 내 연령대 분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유무, 청년층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한 환경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세대 통합형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기준은 휴식과 자연 치유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의 단순한 존재를 넘어 실제로 노인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 환경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보건학 연구에 따르면 녹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한 은퇴 마을에 거주하는 최할아버지는 도시에서는 공원이 있어도 사람이 너무 많거나 소음이 심해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창문만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매일 아침 숲길을 걸으며 깊은 숨을 쉴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이 제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도 높여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두가 전원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도 녹지율이 높은 지역, 조용한 수변 공간이 있는 곳, 도시 소음이 적은 구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후 특성상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피할 수 있는 미기후 매크로클리메티를 가진 지역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기준은 안전을 위한 집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낙상은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 할머니는 최근 욕실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했습니다. 손잡이를 여러 곳에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또 높은 문턱을 없애고 샤워 의자도 설치했죠. 처음엔 돈이 아깝다 싶었는데 요즘은 씻는 게 훨씬 편해지고 안전해졌어요. 친구가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후 수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이런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집을 고를 때는 이런 안전시설을 갖추기 쉬운 구조인지 살펴보세요. 넓은 욕실과 화장실, 문턱이 낮은 구조, 복도와 계단의 손잡이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집에 계속 살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노후를 대비한 집 개조를 시작해보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 가구 주택 개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기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이웃관계입니다. 어떤 건물, 어떤 동네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관계가 좋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는 돌봄 이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대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해요.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옆집 이웃이 바로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실제로 이웃 간 유대감이 강한 지역일수록 노인 고독사나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고를 때는 주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지, 이웃 간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은 지역은 주민 이동이 잦아 안정적인 이웃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번째 기준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등의 지출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비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관리비가 너무 비쌌어요. 겨울이면 난방비만 50만 원이 넘게 나오곤 했죠. 지금 사는 집은 처음 구입할 때는 조금 더 비쌌지만 관리비가 반 이상 줄었어요.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이전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집을 고를 때는 관리비,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실 운영비, 조경관리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수리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 얼마의 비용이 들지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기준은 집 근처의 건강관리 시설입니다. 병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시설들입니다. 약국, 재활센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등이 가까이 있다면 꾸준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집 근처에 실버 전용 체육센터가 생긴 후로 매일 수영을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당뇨약 용량도 줄고 관절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병원에서 운동하라고 하면 막연했는데 집 가까이 있으니 꾸준히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특화 건강관리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센터, 노인 전용 수영장, 낙상 예방 운동 교실 등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으니 집을 고를 때 이런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또한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치과, 안과 등 노년기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의료시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13번째 기준은 미래 가치와 환금성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나 요양원, 입소 비용 등이 필요할 때 집을 빨리 팔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친구 중 한 명은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큰 병에 걸렸을 때 팔려고 내놓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아 고생했어요. 반면에 아파트는 급할 때 빨리 팔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미래 개발 계획, 인구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인지, 향후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개선될 계획이 있는지 등이 집의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노후담보대출 같은 금융 상품 활용이 가능한 주택 유형인지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14번째 기준은 기후변화 대응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이런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작년 여름 폭염 때 우리 아파트는 남향이라 낮에는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잘 안 식어서 정말 고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름철 햇빛 차단이 잘 되는 구조인지도 따져봤어야 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남향이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름철 통풍과 햇빛 차단이 잘 되는지, 홍수나 태풍 시 침수 위험은 없는지, 겨울철 한파를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층이나 반지하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커서 노후 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나 이중창, 단열재 등의 기본적인 설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과거 기상 데이터를 참고하여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15번째 기준은 취미와 여가 활동 공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유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장할머니는 젊을 때는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취미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은퇴 후에는 그림 그리기와 도예를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매일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으니 인생이 더 즐겁고 풍요로워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주변의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의 취미 프로그램, 공방, 동호회 활동 공간 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작은 서재나 베란다 정원, 간단한 운동 공간 등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16번째 기준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반려동물 양육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너무 외로웠는데 강아지 초코를 키우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도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니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집을 고를 때 반려동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변에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지 동물병원은 가까운지 단지 내 반려동물 커뮤니티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세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진 펫프렌들리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기준은 노후 임대 수익 가능성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노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의 일부를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에 이주하신 윤 할머니는 50평대 집을 구입해서 절반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절반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젊은 관광객들과 대화하면서 세상 소식도 듣고 활력도 생겨서 일석이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리형 구조의 집이라면 한 층이나 별채를 월세로 내놓을 수도 있고 대학가 근처라면 대학생들에게 방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이런 임대 수익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18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당신만의 행복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17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행복과 만족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사람들은 시골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산과 들판이 너무 좋아요. 도시의 편리함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약 없이도 혈압이 안정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서울 중심부에 사시는 박할머니는 나는 사람 구경하는 게 좋아 북적이는 시장에 가서 물건 구경하고 젊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모습 보는 게 즐거워 조용한 곳에서는 못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18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접근성부터 계단 없는 환경, 일상생활권, 커뮤니티 공간, 스마트 주거 환경, 에너지 효율성, 세대 통합형 주거, 자연 치유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후 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집 구조, 이웃관계, 경제적 지속 가능성, 건강관리 시설, 미래 가치와 황금성, 기후 변화 대응력, 취미 활동 공간,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임대, 수익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신만의 행복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기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정답이 없습니다. 한국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후 주거 만족도는 객관적 조건보다 주관적 만족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집이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공동체 스가모에서는 85세 할머니들이 우리는 아직 청춘이에요. 100세까지는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해요라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바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매일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집의 외적 조건만 따지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낼지, 무엇을 하며 행복을 느낄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8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보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